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 박수 좀 쳐요. 네. 짝짝짝짝. 자, 네. 입으로 박수 치고 있어.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저는 분석꿈나무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저희 광고 하나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올릭과 함께할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 방송에 출연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참여를 저희 공식 메일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간단한 자기소개랑 그리고 연락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 두 번째는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 혹은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주제 등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두 번째는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딥러닝에 관심이 있다, 파이썬에 관심이 있다, 데이터 마케팅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 공식 메일 계정인 데이터올릭4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서울의 논현역 인근의 자몽 미디어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녹음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양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귀한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게 될 텐데 그 출연료는 아직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빨리 성장해서 여러분께 또 좋은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데이터올릭 1주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라이브 공개 방송, 무려 생방송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4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접속 주소는 데이터올릭 페이스북 페이지 팟빵 공지사항에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1주년 라이브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내용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 패널들이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온라인 설문으로 응답하신 내용도 저희가 방송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최애 에피소드,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었는지 알려주신 거에 대한 저희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저희 싸움 붙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박박사 것만 3개 나오고 이러면 좀 그렇지. 아니 근데 그 실시간 댓글이 생각보다 실시간이진 않아요. 이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당연히. 네, 그런데다가 이게 보면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는 기계 눈이니까 되지 않아요? 그게 눈이 각각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계 눈인데 그거를 인풋 삼아 아웃풋 삼으려면 다른 프로세싱 기다려야 돼요. 그래갖고 사만 없어요? 사만? 이렇게 천진반처럼? 블루투스로 받아. 저희가 그 설문 답변해 주신 분 중에서는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박사를 잘라 보내드린다고. 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선물 준비하고 있죠. 저를 자를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잠시만요. 저는 학을 접고 있습니다. 야, 그건 다 고등학교 때 한 거다. 네. 저는 쓰던 키보드를 최악이다, 최악이야. 마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을 그러면? 수도 있지, 받는 분이. 마나님은 좋아하시죠. 마나님. 제 손때가 묻은 키보드를. 때는 닦아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키보드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데이터올릭 1주년 라이브 공개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히 근황 얘기할까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노트북이 열심히 펜이 돌리고 있어서 그냥 제 얼굴이 시원해진 걸로. 네, 저는 화장실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가 근황입니다. 네, 근황이지. 맞네. 당일날 두 번째 녹음이어가지고 최근 근황. 네, 최근 근황 그렇고요. 바로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고 분석이나 이런 이야기도 되게 재밌게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 맨날 복잡하고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뭐야? 뭐라는 거야? 자기 에피소드를 돋보이려고 지금. 야, 가끔은 너무 어렵지 않냐? 이거 뭐 귀로 듣는 방송에서 무슨 뭐 표준 폰차니 뭐니 왜 그러는 겁니까? 뭐야 이게? 이제 더 어떻게든 더 분위기 만들어 봐요. 그래서 다 밑밥이었다. 오늘 그렇죠. 방송을 위한. 잠깐만 몇 화 만에 지금 40몇 타를 지금까지 50몇 타를 지금까지 53회는 2화를 위한 준비였다. 해봐. 네, 이게 너희들이 분석 역량만 뛰어났지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말씀드리도록 정작 할게요. 중요한 게 따로 정작 있다고요?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여러분 전문가들에게는 나름의 강력한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요? 네, 물론 소프트웨어, 분석 역량도 중요하지만 특히 하드웨어들이 이 전문가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네, 동의 안 해요? 동의해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토르가 쓰는 묠니르나 스톤브레이커 이런 거 알죠? 네.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수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그게 하드웨어군요.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이런 거죠. 거미줄 하드웨어인가? 하드웨어지. 장인가요? 소프트웨어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에서 뭐 약간 장난이고요. 사실 전문가들 보면 셰프 같은 사람들도 자기만의 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진사는 그 자기만의 세계관을 잘 드러내주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왜 웃어 임마? 똑딱이로 찍진 않잖아. 똑딱이로 찍는 사람도 있구나. 어쨌든 그러고 똑딱이로 찍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죠. 그렇죠. 원래 전문가는 도구를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구가 중요합니다. 계속 해봐요. 네, 화가들은 붓, 뭐 F1 레이서들도 아주 머신이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F1을 보는데 머신이 아주 중요하더라고. 어쨌든 그만할까?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도 마찬가지다. 분석가를 도와주는 도구들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 편을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 과장이 되게 합리화를 잘하는구나. 야, 내가? 자기 키보드 산 얘기하려고 지금 이게 밑밥으로 막 아니야. F1 나오고 막. 키보드를 산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샀던 키보드를 얘기해 주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키보드는 맨 뒤에 나올 거고. 어쨌든 제가 분석가를 도와주는 하드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보다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석을 도와주는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랩탑이나 데스크탑이 있겠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어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웃기고 있네. 야, 넌 날 보고 있잖아. 과거를. 분석가들이 바라보는 그곳, 바로 모니터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분석가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우리 손이 닿는 그곳, 입력 장치, 키보드가 있을 거예요. 말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야, 키보드 가면 막 웃네. 그러니까. 야, 반응을 안 해주잖아, 니들이. 해봐. 키보드. 됐어. 왜 웃잖아. 애들한테 땀, 그런 거지요. 쉬, 뭐 이런 웃는 거랑, 뭐 방구 이런 고기, 웃는 거랑. 뭐 이런 거. 아니 고기는 이해되는데 땀이랑 쉬는 아니 애들은 좋아해요. 애기들 그래요? 엄청 좋아해. 뭐 애를 키우는 아빠니까. 방구 이러면 자지러져 아주. 네. 근데 방금 키보드 할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키보드 알겠습니다. 저 웃음이 멈추질 봐봐, 않아 오늘. 지금 멘트도 이 신성한 주제에서 너네한테 말할 거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데스크탑 또는 랩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두 분이 이제 분석가 혹은 개발 일을 하고 계신데 두 분 어떤 데스크탑이나 랩탑을 소유하고 계신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팀장님 뭐 갖고 계세요? 저는 노트북만 이용하고요. 몇 대나 있어요? 한 서너 대 있어요.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아니 왜냐면 옛날에 사는 걸 그냥 가지고 있어서. 뭐뭐 갖고 있어요? 주로 쓰는 다 기종? 그램이에요. 다 그램 그램이에요?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최근에 쓰는 거는 2019년에 나온 그램 쓰고 있고 15인치. 네. 이거는 스펙을 말씀드릴까요? 뭐를 말씀드리면 안 중요하게 보고 선택을 하셨는지. 제일 중요한 건 메모리죠, 메모리. 메모리. 네. 지금 몇 기가 메모리 쓰나요? 일단은 얘는 모델이 기본으로 8기가밖에 안 나와요. 네네. 그래서 16GB를 제가 추가로 장착을 했는데 요즘에 그램은 메모리 추가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잖아요. 저 뒤에 그래서 뜯어가지고 바로 끼우면 되니까. 근데 이게 16GB 메모리를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요? 특정 업체 걸 안 사고 싶어가지고 다 모든 한 기업이 모든 메모리 시장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회사 거 찾는다고 진짜 고생 해가지고 용산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총 24GB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에서는 모델링 할 때 메모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왜 맥북 얘기 안 하네요? 맥북도 있잖아요. 맥북이요? 제가요? 뭐라고요? 이상한데? 제가 있죠. 네.
그럼 뭐 있어요? 안 열어본 지 오래됐다고. 맥북은 제가 이제 막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램을 열었어요. 네. 그 이후로 맥북 쳐다도 안 봅니다. 팔아라. 나죠. 팔기에는 또 아깝고 얘가 생긴 건 예쁘거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카페 갈 때만 가져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 윈도우를 까는 거지 이제. 아, 김 팀장도 그렇게 되는 거죠. 힘들다. 아니야. 맥북에 그냥 윈도우 깔고 사는 거. 그램을 계속 세상에. 쓰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메모리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네. 그다음에 뭐 하드디스크도 중요하긴 한데 네. 뭐 용량이 너무 큰 거는 잘 안 들고 다니고 네, 그리고 뭐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같은 거 쓰니까 네. 파일은 주로 거기다가 업로드를 하고 네. 데스크탑은 한 번도 안 썼어요? 그전에는 데스크탑을 썼었죠. 네, 근데 제가 워낙 외부에서 작업할 일이 많고 네. 왔다 갔다 많이 출장도 가고 하다 보니까 물론 클라우드를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노트북 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볍냐. 무게. 네, 왜냐면 저는 밖에서 일을 되게 많이 하고 네네. 뭐 지하철이나 차에서도 이동하면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담 없이 그냥 바로 꺼내서 바로 켜서 일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물론 성능도 중요하지만 뭐 빡세게 돌려야 되는 건 뭐 집에 있는 PC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 코딩하거나 문서 작업하는데 편리한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램이 가볍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박 박사님은 어때요? 저는 최근에 노트북 샀다고 하도 자랑을 해갖고 그쵸, 했죠. 네, 그거인데 제가 사고 한 달 반? 한 달 반인가 2달 뒤에 바로 위 스펙의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지 뭐 하드웨어가 다. 네, 제가 9세대인데 네. 10세대가 나와갖고 네. 그게 스펙이 좀 더 지금 사기에 적당해요. 그 저는 지금 MSI라는 회사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대만 회사죠. 네, 프레스티지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 거기에 네, 뭐 코어 i7 10세대 뭐 이런저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 저는 이 모니터의 고해상도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네, 터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적은 없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게 아니 설명해주잖아. 기다려봐요. 이상한 걸 수도 있어. 아니 그랬는데 딱 얘가 그냥 전에 있는 옛날 다른 노트북 같은 평이한 그냥 네. 이 패널을 쓰고 있고 네. 이제 이 뭐지 트랙패드 키감이라든지 네, 네. 그 다음에 우선 GPU가 있습니다. 네. 뭐 있어요? 이게 GTX 1060이 달려 있어요. 1060이 그 크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1.6kg짜리 노트북인데, 네, 이게 포터블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이런 뭐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갖고 1.6kg에 지금 어지간한 GPU가 달려 있다라는 게 가장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 GPU가 달려야 되는 메인보드다 보니까 메모리 맥스가 32기가짜리여서 그게 들어가 32를 쓸 수 있고 1테라 SSD를 달 수 있고 여서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 빵빵한데 1.6kg 언더여갖고 저는 이 정도 무게는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기가바이트도 좋은 거 많은데 MSI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요 스펙에 다른 노트북이 없어요. 전 단언할 수 있어요. 요 무게에 요 스펙으로 나온 애가 없어요. 네, 경쟁 제품이 없더라고요. 분석과 관련해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뭐 어떤 기준 같은 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리.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용량. 그 다음에 GPU가 있냐? 혹시 딥러닝 돌릴 때 대비해서? 네, 그죠. 그게 제가 살 때는 용량을 1테라를 못 산 게 너무 아쉬웠는데 그때 뭔가 할인 옵션 이런 것 때문에 500기가를 샀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우분투 듀얼 부팅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작은 거지 이제. 추가 확장은 안 돼요? 새로 바꿔야 돼요. 진짜요? 네, 슬롯이 하나여서 바꿔야 돼서 그게 좀 아쉬운데.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이걸 하나짜리 샀다고 봅니다. 또 살라고? 네. 언제? 그래야 핑계 대서 또 사지. 이걸 왜 또 사? 너가 그랬구나? 너처럼 맥북 사고 안 쓰고 그러지 않아. 아니요, 저는 그램 중에 제일 좋은 거 산 겁니다. 그램도 여러 개 있고 막 그러지 않아. 그러면 안 쓰는 그램들은 어떻게 해놔요? 다 씁니다. 가장 이전 최신 노트북은 아내한테 주고 그 다음 그램은 여행 갈 때 가져가고 뭐 이런 거죠. 다 계획이 있군요. 네,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GPU는 안 써요? GPU는 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딥러닝을 그렇게 빡세게 학습하지 않을 미래의 저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럼 딥러닝 안 할 거예요? 그럼 클라우드로 하면 되지. 그렇죠. 뭘 굳이 하드웨어를 내가 챙겨야 되나라고 생각을 갖고 있죠. 이제 콜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콜랩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알스튜디오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고 네, 뭐 방법은 다양하죠. 굳이 뭐 내가 갖고 있는 노트북에 GPU가 달릴 필요는 지금은 없죠. 저도 집에 랩탑 데스크탑은 이제 예전에 쓰던 거를 처분하려고 하고 있고 안 쓴 지 정말 오래됐고요. 큰 그 데스크탑 2대가 있었고 랩탑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데이터 분석 배우러 학교 들어가서 GPU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사분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1060 달린 걸 샀거든요. 저도 LG 그 게이밍 노트북을 샀는데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쵸. 한 2.5kg대 이제 보통. 본체가 1.8kg인데 아답터가 1.5kg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진짜요? 2.8kg, 3kg 돼요.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이 아니죠. 그거는. 어깨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게다가 팬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그치. 야 정말 왱왱왱왱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그 딥러닝 GPU 파워를 제대로 쓴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미리 알고 안 샀대잖아.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그래서 그거는 약간 데스크탑처럼 집에서 쓰고 있고 뭐 회사 PC는 그램을 받아서 쓰고 있고요. 근데 뭐 그램 다 잘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맥북을 개인용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저도 요즘에 콜앱을 많이 쓰니까 뭐 사실 내 PC에서 굳이 GPU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요즘 하게 되더라고요. 게임해야죠 뭐. 게임은 근데 저는 안 해요. 또 게임은. 모바일만 하세요? 모바일도 안 한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하니. 나 게임에 취미가 없다니까. 가끔 근데 스타크래프트 1을 합니다. GPU 들어간 장비로. GPU로? 그럼 뭐가 좀 다른가? GPU랑 게이밍 키보드로. 드래곤이 더 멍청한가? 이렇게 네. 감이 달라요. 네. 어쨌든 감이 달라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그럼 잠깐만. 우리 그 분석가를 꿈꾸는 청취자분들한테는 노트북 필요 없다. 그냥 취향대로 사라 이거예요, 결론이? 아니요. 가벼운 거 사라. 가벼운 거 사라. 김 팀장은 가벼운 거 사라. 파파사님. 저도 공감합니다. 메모리가 최대한 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걸 사라. 그렇군요. 네. 저도 GPU 굳이 필요 없다. 그냥 취향대로 사시면 된다. 저는 띵크패드는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띵크패드는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적당히 무거운 라인업이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펼쳐지는 그 라인업이 있거든요. 뒤로 꺾이는 그리고 그렇게 꺾을 일이 뭐가 있어요? 꺾을 일이 없는 거랑 꺾을 수 있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한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노트북들은 이렇게 꺾었을 때 키보드가 그대로 있는데 띵크패드는 꺾잖아요. 그럼 키보드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 왜 들어가야 돼요? 그 필요해요? 아니 거꾸로 나왔을 때 키보드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 IBM 무시하니? IBM이 아니구나. 레노버구나 이제. 아니 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할 만하지 뭐. 그렇게 그러면 데스크탑은 이렇게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디바이스가 된 것 같아요. 클라우드가 요즘에는, 들어오면서. 네. 가벼운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아직도 딥러닝 해야 되면 막 이만한 뭐 데스크탑을 사야 된다거나 GPU 4장 꽂아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전형적인 장비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진 시작한다고 되게 비싼 DSLR부터 사고 막 이럴 필요 없잖아요. DSLR 있잖아. 있죠. 물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정도 할 거면 회사에서 다 서버를 주니까. 그러니까 뭐 회사나 뭐 학교나 아니면 집에서 할 거라면 그런 거라면 진짜 데스크탑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굳이 옵션을 챙겨보자면 익스터널 외부 GPU 연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고려해야 되냐? USB-C 타입이 썬더볼트를 지원하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썬더볼트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연결하면 GPU의 성능이 한 60%밖에 발휘가 안 돼요. 그 이상 쓸 거야? 안 써. 그러니까. 달려 있는 것도 안 쓴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학습자는 GPU를 고려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콜랩이나 외부 클라우드를 써보고 내가 이 정도 성능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장비를 구축하면 되죠. 결론은 처음부터 사지 말라. 처음부터 사는 건 위험하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짓을 다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래? 너만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모니터인데요. 뭐 다 랩탑만 있다고 하니까 좀 할 말이 없긴 한데 저희는 회사에서 모니터를 다 지급해줬어요. 델? 아니요. 있잖아 그 모니터계 아주 좋은 브랜드. 모니터계 아주 좋은 브랜드? 한성? 이미 청취자분들이 제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대부분 알기 때문에 너의 수작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래요? 삼성? 네. 그거는 김 팀장이 싫어하는 브랜드고. 내가 왜 싫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니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업무 효율은 좀 늘어요. 그러니까 늘어요? 네, 그
회사에선 전부 다 이제 랩탑을 지급하잖아요. 노트북을 지급해가지고 그치. 모니터가 작을 때 화면을 2개로 이렇게 이용하면서 쓰는 작업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저희가 23인치 그 모니터를 전부 다 지급해줬어요. 사원들한테. 23인치는 지급해줬어요? 23인치. 23인치를 지급해줬다고? 네네 23인치. 네 알겠어요. 왜요? 커서요? 아니 작아서요. 작아서요? 잠깐만 더 큰가? 27인치인가? 세상에 회사 노트북을 23인치를 준다고? 잠깐만 27인치인 것 같네. 그러니까 27인치여야 되지 않나? 27인치인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게 23인치고 좀 더 컸던 것 같아. 어쨌든 그게 틸팅이 돼가지고 세울 수도 있고 가로로 할 수도 있고. 틸팅해서 쓰세요?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할 때? 문서 작업할 때? 그분이 워드를 올려놓고 쓰는 걸 봤어요. 그럼 모니터가 여러 개이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한 대. 하나를 돌려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노트북 모니터가 노트북을 있고 놓고 노트북을 노트북이 HDMI로 확장해서 야 누가 그거를 돌렸다면서 그러니까. 쓰니. 그래서 보통 모니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쓰는데 그게 또 불편해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세워서 쓰시는 분들 꽤 계세요. 세워놓고 이제 유튜브 되는 거죠. 새로 영상. 근데 저는 지나갑시다. 네. 근데 저는 집에서도 그 모니터를 확장해서 쓰거든요. 네, 논문 쓸 때도 좀 용이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RStudio 켜놔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한쪽에는 전처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로데이터 계속 보면서 작업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두 분은 전혀 그런 확장 모니터는 안 쓰세요? 저는 지금 15.6인치 보조 모니터를 하나 사서 배송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거 저기죠. 그 전원 필요 없이 노트북 연결해서 쓰는 거죠? 맞아요. 아예 큰 뭐 27인치 이렇게는 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그건 왜 사요? 그 맥이면 네. 그냥 화면을 전환하는 게 좀 편한데 윈도우는 아무래도 좀 불편해요. 그렇죠. 네, 확실히. 그래서 옆에 보는 화면이 하나 있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큰 화면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제가 집에 라즈베리 파이가 있어서 걔 모니터 좀 겸 쓰려고 보조 모니터 같은 걸 쓰는 것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27인치 하나를 제공해 주는데 요즘 회사에 다 주는구나 거의. 저희는 개발 조직이니까 또. 네네네. 근데 개발 조직 저희 팀이 좀 유난히 그런가 다 이제 뭐 모니터 2개의 노트북 하나, 모니터 3개의 노트북 하나, 32인치 모니터 2개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는 IPS 모니터라든지 LCD, LED 이런 거 좀 중요했는데 요즘도 다 고스펙이 되니까 그냥 모니터만 있으면 상관없게 된 것 같아요. 뭐 4K에 아니면 뭐 이런 몇 가지 좀 따지긴 하더라고. 그게 뭐 영상 볼 게 아니면. 근데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중요하죠, 색상이랑 그치, 그러긴 중요하죠. 해상도 때문에 많이 보는데 분석가들한테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분석가한테는 별로. 그리고 아니 중요해요. 왜? RStudi오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데. 아니 그 옛날에 맥북으로 그래프 만들면 예쁘다고 김 팀장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그거는 했었거든. 맞아요. 근데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 싸게 팔아. 그거 팔아서 기부해라. 그래프 만들 때만 후원해라. 아래 후원하라고? 그거 팔아서 아래 후원해라. 네. 저는 작업할 때 보통은 그냥 노트북으로 하는데 좀 빡세게 문서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책을 써야 된다 이러면 아무래도 화면이 좀 작잖아요. 그때만 집에 있는 21인치 모니터를 연결해서 그 듀얼로 안 쓰고 그 모니터만 보고 써요. 뭐야 그건? 이거 데스크탑처럼 쓰는구나. 복제해가지고 얘는 덮어놓고.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여러 연구들을 살펴봤는데 모니터가 늘어난다고 해서 작업의 효율이 늘어나지 않아요. 2대로 늘어난다고? 늘어나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한 곳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만 사납지. 전기만 많이 먹고. 근데 그 화면 전환하는 것보다는 고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화면 전환이 훨씬 빨라요.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손가락 Alt 탭 누르는 거하고 고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뭐가 빠르겠어요? 고개. 되게 빠른 고개를 갖고 계시는군요. 저는 손가락이 빠르더라고요. 고개. 뭐 하는 건지 얘가 지금 유튜브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저도 한창 그런 멋있는 사무실을 구축하고 싶은 로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 이렇게 쫙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모니터 암 2개를 해가지고. 그치. 아니 뭐 증권 이쪽에 있는 분들은 막 8개씩 놓더라고. 거기는 그게 필요한 분들이니까. 뭐 동시에 지표들을 봐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는 뭐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습니다. 뭐 말해봐. 아니에요. 뭐 얘기해요? 그럼 노트북 왜 써요? 책 보지. 그게 학습에 훨씬 효과가 좋다며.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넘어가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험은 해봤어요. 제가 맥북을 샀잖아요. 맥북을 듀얼 모니터로 쓰려고 해봤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지금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쓰죠. 되기는 되더라. 아이패드는 없어요?
패드는 없어요. 아 그래요? 요즘 맥북이랑 아이패드랑 사이드카처럼 아이패드를 확장 모니터로 쓸 수 있는 그 iOS가 나와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그 모니터처럼. 네, 바로 이렇게 커서를 옮기면 아이패드로 넘어가고. 네, 쓰세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2세대인데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돼서 배터리가 방전돼서 안 켜져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아이패드 운명이야. 그래 내가 알고 안 사. 뭐 아이패드 사면 막 논문 열심히 볼 것 같지 안 봐. 그래서 맥북을 사서 방치해 두는구나. 네. 네. 할 말이 없다 그건.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보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 벌써 웃음을 못 멈춘다. 벌써 키보드예요? 난 늘 웃고 있잖아. 잠깐만, 그럼 키보드만 30분 하는 거야? 30분 갖고 되겠어? 아니 뭐 2회 방송이라며 키보드. 2회였어.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자, 키보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많다고요? 누가? 나랑 나. 자, 항상 그러니까 키보드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니 일단은 키보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요? 이제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이걸 다 들어보면은 다 들어보면 합리화가 되는 겁니까? 그쵸. 잠깐만. 전에 맥북 키감 느껴보지 않았어요? 느껴봤어요. 쫀득쫀득하잖아. 그거랑 그램이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아니 연필, 만년필, 볼펜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라고 감각은 다르죠. 중요하냐고. 중요하죠. 분석하는데? 그러면 21인치 모니터랑 15인치 모니터랑 감각이 다를 텐데 중요한 거예요? 15인치 넘어가면 별로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요? 네. 이제 케바케라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럴 수는 있겠네. 자, 일단 들어봐. 들어보고 얘기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이제 얘기해 준대요. 예. 한번 들어보자. 자, 얼마나 중요한지. 키보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좀 복잡하니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몇 개 정도 적당히 돼요? 한 게 4개야지야. 10가지 정도 돼. 키보드가 분류를 하면. 그래요? 정말요? 네, 키보드 매니아들이 보면 뭐 광축 키보드부터 해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4가지 정도에서 다 끝납니다. 첫 번째는 멤브레인 키보드라는 게 있어요. 네. 멤브레인 키보드는 멤브레인이라는 스위치랑 러버돔이라는 밑에 이제 받쳐주는 구조를 쓰는 방식인데 되게 대중적이고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키보드가 멤브레인 키보드예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제일 처음 만졌을 때가 한 뭐 2000년대 초반이거나 1990년대였다라고 하면 거의 100% 멤브레인 키보드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키보드가 다 멤브레인이에요? 그 로지텍 10,000원, 20,000원짜리 다 멤브레인이에요. 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구조가 단순해서 고장이 좀 적어요. 그리고 좋네. 키감이 좀 부드럽고 소음도 적은 편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키감이 금방 바뀌어요. 이제 망가지는구나 점점. 그쵸. 그리고 다른 거죠 안에 있는 그쵸. 장비들이. 그리고 되게 잘 닳고 키압 차이가 되게 다 달라요. 키압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를 저희 같은 경우는 쓸 때 안 쓸 때 많지만 하루 종일 키보드만 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키압이 손가락의 피로도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압력. 근데 제품마다 키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빨리 소모되니까 그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고장 만 원짜리인데 한 달에 한 개씩 바꿔도 그럴 수도 있죠. 10,000원짜리 계속 바꿀 수도 있죠. 지금 일주일에 말하는 하나씩 거보다 바꿔도 되겠는데. 훨씬 싼 거 아닌가? 야, 일단 나한테 동조 좀 해줘. 그래야 내가 얘기를 하지.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몇 시니? 지금 시간이. 알았어요. 다르다. 그리고 기압이 다르다. 고장 났을 때 수리가 어려워요. 새로 사야 되네. 내가 동조하라고 5초 전에 얘기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게 좀 문제인데 게이머들이 좀 특별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 번에 입력받는 키가 제한적이에요. 이건 중요하겠다. 이게 6개에서 8개 정도밖에 키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게이머들이 되게 빨리 키보드를 프로그래머들도 그렇죠. 되게 빨리 키를 치잖아요. 그러면 씹혀요, 이게 키가. 그게 가장 씹힌다는 게 뭐지? 씹힌다는 게 입력이 안 되는 키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1부터 9까지 빠르게 다 입력했는데 뭐 8, 6이 씹히고 그러는 거예요. 망가지는구나. 그렇죠. 잘 안 계속 눌리고. 동조해야 되는 거죠. 계속 동조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대표적으로 임요한이 스타크래프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키를 다 뽑아버렸대요. 그래서 그 삼성의 DT35라고 이렇게 치면 임요한이 그 스타크래프트 되게 오래전에 시작했을 때 키가 다 뽑혀 있는 거야. 안 쓰는 키는. 그리고 씹힐까봐도 그렇고. 네, 그렇게 썼던 사례들이 있어요. 아니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 게임의 장르에 따라 사용하는 키가 정해진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FPS는 뭐 방향키랑 그래서 이렇게. 그 롤이나 뭐 이런 애들은 그 키만 있는 키보드가 있어요.
아 그런 키보드도 있어요. 네, 그렇게 나와요. 네, 아예 USB 연결하면 그것만 있어. 네, 어쨌든 일반 키보드에서 그걸로는 문서 작성 못 하겠네. 중요하지 않지. 그 용으로 나온 게 아니야. 그거는 이제 게임할 때만 들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키캡 변경 같은 게 이제 좀 어렵죠. 키캡을 뽑아서 다른 걸로 바꿔. 키캡이 뭐예요? 키캡은 우리가 하나하나 키보드에서 보는 그 키 R, 그걸 키캡이라고 불러요. 그걸 변경하기 어렵다고요? 그쵸. 그걸 변경하고 싶어. 나는 변경 안 했어 이 사람아. 근데 변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튜닝하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것도 튜닝하듯이. 하나의 분야로 생각하면 돼. 동조해줘.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변경하는가? 변경하고 싶어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멤브레인 키보드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메이커를 보고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로지텍이나 그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면 되거든요. 유명한 회사 거 그냥. 네, 하나의 팁으로 화이트가 좀 더 낫대요. 화이트가 뭐예요? 그 화이트 키캡을 가진 키보드가 좀 더 좋대요. 왜요? 그게 뭐 약간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단가 절감을 위해서 블랙으로 막 찍는데요. 아 블랙이면 블랙은 안 뭔가 좋은 재질인가 손상이 보네. 되거나 이래도 티가 안 나잖아. 근데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잘 관리돼야 되거든요. 그 사출할 때도 이게 불량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거에 용이해서 이제 약간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화이트를 고르는 게 기능이 좀 더 낫다라는 뭐 품질이 좀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멤브레인 키보드를 꼭 산다면 안티 고스트 기능이 있는 걸로 사면 좋대요. 그 안티 고스트가 뭐예요? 동시 입력 CPM 기능이 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게 뭐 고스트라고 부르나 보죠. 그 CPM이 일어나는 현상을. 그래서 안티 고스트. 그리고 저도 한번 갑자기 키보드가 고장났을 때 로지텍 8,900원짜리 그 회사에서 사다 놓은 게 있거든요. 잘 돼. 고장도 잘 안 나. 그래서 로지텍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멤브레인 키보드 사면 회사에서 타이핑을 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어요. 이제 외근을 많이 나가거나 제가 회사에서 진짜네. 역시 분석가. 일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나가서 일한다네. 조용히. 안티고스트가 멀티키 입력을 그런 거. 두 번째는 펜터그래프 구조체를 가진 키보드. 펜터그래프 키보드라고 부릅니다. 국제적으로는 가위식 스위치라고 많이 불러요. 시저스 키보드인가 뭐 그런데 지하철 전동차 위에 보면 전기 공급해 주는 게 X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요? 네. 지하철 위에 보면 이렇게 X자로 돼 있잖아. 위에 전선이랑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키캡 아래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을 펜터그래프라고 부릅니다. 키 누르는 그 플라스틱 밑에 그쵸. X자 형태가 들어가서 X 모양 들어가 이게 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 키를 누를 때 짤깍짤깍 소리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노트북 키보드가 대부분 이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주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에 되게 광범위하게 써요. 그러네. 제가 전에 그램에서 키가 한번 망가져서 이렇게 뽑힌 적이 있는데 그 이렇게 X자로 생겼죠. X자로 이거 재질이 뭐죠? 알루미늄인가요, 뭔가요? 그거 플라스틱일 거예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알루미늄 재질도 있어요. 플라스틱 재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이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 갖고 있는 키보드를 몇 개 갖고 왔어요. 특히 그 애플 키보드가 펜터그래프 키보드예요. 그래서 보면 요거 이렇게 보면 키 두께가 되게 얇죠. 보면이라고요? 유튜브로 나가니까. 유튜브 나가니까. 네, 알겠어요. 짤깍짤깍 소리가 나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제가 키보드 소리를 넣고 있는데 이렇게 짤깍짤깍 소리를 나는 게 특징이고 장점은 힘이 되게 적게 들고 누르는 힘이 그렇죠. 키보드 소리가 일반적으로 좀 작아요. 그래서 사무용으로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쓰는구나. 네네. 키보드 키보드 자체도 좀 작고 그리고 좀 쫀득하고 구분감이 있는 키감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멤브레인의 변종이라서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애플 키보드는 좀 비싸. 왜 비싼지 모르겠어. 애플이니까 비싼 거겠지. 하여튼 그렇고 근데 단점이 있는데 키를 강하게 누르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럼 손이 아프대요. 손끝이. 계속 타이핑을 하면 손끝이 퉁퉁 붓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게 누르기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펜터그래프 쓰는 걸 좀 지향하면 좋겠고 반대로 펜터그래프에 익숙해지면 키압이 높은 키보드는 힘든 거예요. 또 살살 누르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펜터그래프 구조 키보드가 좀 잘 깨진대요. 밑이. 고치기가 좀 어려워. 좀 약하군요, 재질이. 그렇죠.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밑이 깨진다는 게 그 펜타그래프 모양이 깨진다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 X자가 깨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들 때 깨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그 기계식 키보드 같은 건 뽁 하고 뽑히거든요. 근데 펜터그래프 키보드는 뽑기가 어려워. 이게 안에 맞아요. X자형 구조 저도 가끔 수리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뽑으면 이 안에 구조물이 깨지는 부러지는 거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바꾸지도 못해. 이게 밑에 있는
기판을 다 전체를 갈아야 맞아요. 다 갈아야 돼요. 아 진짜? 그런 단점이 너무 비싸지. 있어요. 네. 그래서 키보드를 만약에 펜타그래프를 고르신다라고 하면 로지텍의 MX 키즈 시리즈나 마이크로 서피스 키보드 그리고 애플의 매직 키보드 같은 거 고르시면 되고 저가형 중에는 아이락스 6170이 되게 대표적이에요. 저도 이거 되게 오래 썼거든요. 고장도 안 나고. 근데 아이락스 들어본 것 같다. 네, 근데 진짜 많이 치거나 세게 치면 손끝이 좀 아파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애플에서 펜타그래프보다 얇은 걸 개발하겠다고 만든 게 나비식 키보드거든요. 지금 맥북에 들어있는 게 나비식 키보드예요. 이게 뭐가 좋은 점이냐면 키 스트로크가 되게 아주 극단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캡이 되게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캡 아래 먼지가 끼거나 그러면 키가 안 눌리거나 2번씩 눌리는 불량이 되게 많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용자들한테 맥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소송까지 당했어요. 맥북 안 좋네. 근데 애플이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나비식이 최고야. 근데 버티다가 2019년 맥북 프로 16인치부터는 다시 펜타그래프로 돌아왔어. 맞아요. 네, 나비식 다 버리고. 저는 나비식이 이게 느낌이 좋던데. 네, 사람마다 그래서 좀 호불호가 있어요. 이 쫀득한 나비식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원래 거군요. 펜타그래프가 좋다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얇아서 약간 불편한 느낌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눌리는 얇아서. 느낌이 없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적은 게 너무 얇게 눌려서. 그래서 대체제로 그 띵크패드 같은 게 약간 그 중간 정도라고 해요. 이제 펜타그래프나 멤브레인 사이 정도. 그 띵크패드가 키감이 되게 독특하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키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띵크패드에 빨콩 들어가 있는 그 확장형 키보드만 따로 쓰기도 하고. 그거 인기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선호나 취향을 많이 타요, 키보드가. 감각이니까. 손에 그러니까. 닿는 감각이니까. 내가 이게 싫으면 막 도저히 못 치겠는 거죠.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정의가 통일되어 있진 않은데 앞에 있는 애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기계식 키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축전식이 아니고 떨어져 있던 금속 접점이 접촉하면서 입력이 되고 금속 접점을 분리할 수 있는 스위치가 내부에 존재한다. 이걸 다 만족하면 우리가 기계식 키보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 나만 못 알아듣나? 이거를 축전식이라는 게 뭔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축전식을 쓰는 키보드는 무접점 키보드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주고 넘어가면 되고요. 어쨌든 이 기계식 키보드는 금속 접점이랑 키캡이랑 연결되는 플라스틱 구조물 그리고 이걸 받치는 스프링, 내부 보안 덮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기계식 키보드다라고 하는데 기계식 키보드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색깔로 스위치를 구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실 거예요. 뭐 적축, 흑축, 백축, 갈축 이런 거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스위치의 느낌들이 스프링이나 구조물의 모양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입히고 해당 색의 이름으로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색이면 다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적축이면 전부 다 비슷한 걸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회사든. 그렇죠. 근데 적축도 만드는 제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키감이 달라요. 그리고 뭐 무소음이냐 이런 거에 좀 다르고. 그래서 멤브레인과는 타운감이 완전히 다르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나 프로게이머 혹은 뭐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필기구로 이야기한 만년필 같은 거예요. 굳이 볼펜을 써도 되는데 굳이 사각사각하는 게 뭐 무슨 뭐 파커가 다르고 뭐 이제 그 만년필 제조사마다 좀 다른 어떤 만년필의 촉감이 있다라는 것처럼 기계식 키보드도 좀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장점은 뭐냐면 키압을 내한테 아주 적절한 키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키감도 그렇고 그리고 커스텀이 가능해요. 내가 뽑아가지고 색깔을 따로 입힐 수도 있고 그런 키 커스텀이 가능하고 조명이 들어간 제품도 되게 많아요. PC방에 가면 왜 막 번쩍번쩍 거리잖아요. LED 키 누를 때마다 막 파도치고 이런 거 저는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게임 쪽에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수명이 길어요. 몇만 회를 쳐도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뭐 그런 키감 같은 걸 보장하기도 하고 멤브레인이나 펜타그래프에 비해서 훨씬 좋죠. 그리고 그래서 타이핑이 업인 사람들한테 되게 좋아요. 수명이 길어서. 근데 단점은 일단 비싸고 무겁고 그리고 대부분 소음이 커요. 물론 저소음 적축, 뭐 저소음 갈축 같은 건 좀 조용하긴 한데 여전히 소음이 좀 커요. 그리고 멤브레인에 비해서 키보드 높이가 좀 높아가지고 손목이 좀 아파요. 그래서 패드가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목을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패드가 있어야 되고 기계식 키보드가 단순히 좋다라는 걸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비싸게 샀는데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동영상으로만 보시지 말고 진짜로 기계식 키보드 사려고 하시면 뭐 빌려서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타건샵 같은 데가 있거든요. 타건샵이 뭐예요? 키보드를 쳐볼 수 있는 샵이 있어. 용산에 가면.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주는 가게가 있다. 네, 비싼 건 30만 원 이상씩 가기 때문에 내가 한번 쳐보고 사야 되는 거죠. 그 헤드폰 살 때 들어보고 사는 것처럼 청음샵처럼 타건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멤브레인이 저질이고 기계식이 고급이라는 건 좀 오해고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고를 때 축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색깔로 구분한 축이 중요한데 일단 클릭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클릭하는 타입인데 청축이 대표적이고 타건감이 뚜렷하고 소리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넌클릭 타입, 클릭하지 않는 거고 이게 소리는 거의 없는데 타건감은 되게 뚜렷해요. 갈축과 백축이 여기에 해당하고 리니어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반발력이 가장 세지만 소리가 적다. 적축과 흑축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회사는 체리, 카일, 오테뮤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회사가 이거 있어요? 체리, 네. 카일, 오테뮤. 그리고 체리 스위치가 이 제작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죠? 그걸?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특허가 있어요. 다 다른 회사에도 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체리 타입을 체리 키보드의 그 어떤 라이센스를 못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소수예요. 근데 가끔가다 이 라이센스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다른 제조사들이 더 만들 수가 있는 복제품 그렇죠. 같은 게. 네네. 그래서 지금 박 박사도 갖고 왔고 사실 저도 갖고 왔는데 기계식 키보드들이 있거든요. 일단 박 박사는 뭐 쓰세요? 주로? 저는 커세어사의 적축 키보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리를 들려드리면 저도 그나마 무소음 적축으로 산 건데도 이게 좀 크게 들리실 거예요. 키압이 되게 낮아요. 키압이 되게 살살 눌러도 살살 눌러도 잘 내려가요. 그래서 손에 느껴지는 그 반발력은 되게 적은데 오타가 잘 나요. 왜죠? 이게 살살만 눌러도 키압이 들어가서 눌러도 되니까. 키 입력이 되니까 그 오타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살짝 눌렀을 때 여러 번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아주 살짝만 눌러도 굉장히 빠르게 키를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구름타법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너 매니아구나. 구름타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축은 제가 약간 손에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적응하니까 오타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입력하는 그 키의 어떤 반복 횟수를 그 뭐라고 하나요? 갭을 조절할 수 있는 윈도우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있죠. 조금 길게 잡아놓으면 오타가 덜 나군요. 네네네. 마지막은 키보드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정전 용량 무접점 방식 키보드라고 합니다. 무접점. 보통은 그냥 무접점 방식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축전기의 전하를 측정해서 키가 눌렸는지 감지하는 키보드라고 합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 어떤 전압 차이를 가지고 눌렸는지 확인해요. 정확하게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키보드 스위치에 전도체가 있대요. 그래서 기판의 축전 센서에 신호를 보내는 입력기 역할을 하고 정전 용량이라는 건 사실 한자어 그 어떤 직역 번역에 가까워요. 왜냐면 이게 일본에서 왔거든요. 번역? 번역투예요. 정전 용량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무접점 키보드라고 많이 불러요. 네. 토프레 스위치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이 회사 이름이요? 그렇죠. 토프레 스위치를 이용해서 만든 게 토프레 리얼포스 라인이 있고 리얼포스가 되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되게 유명하고 PFU사의 해피해킹이 있어요. 해피해킹도 유명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리얼포스를 쓰고 있고 박 박사가 오늘 갖고 온 건 해피해킹입니다. 둘 다 한번 눌러봐 주세요. 네, 이게 그 장점은 키감이 되게 좋아요. 이게 아까 기계식 키보드랑 비교해 보시면 소리가 확실히 다르네. 네, 도각도각 하는 느낌이 있고요. 이게 지금 듣고 계신 게 리얼포스 키보드고요. 박 박사가 갖고 온 해피해킹 되게 매니악한 키보드거든요. 이것도 무접점인데? 야, 이게 키 배열을 봐라. 이게 사람이 쓰는 키보드냐? 사람이 쓰라고 만든 키보드예요. 키 배열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키보드를 쓰는 사람들은 이 배열에 익숙해지면 다른 키보드를 못 쓸 정도예요. 컨트롤의 위치 같은 것도 다 달라요. 컨트롤이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컨트롤이 여기 있어요. 위에 올라가 있는. 네. 보통 보는 캡스락 위치에 여러분이 보시는 캡스락 위치에 컨트롤이 있어요. 이것도 키 소리 들어보시면 좀 다르네. 도각도각하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키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프로그래머들이 정말 꼭 쓰는 키들만 가장 최적의 손가락 위치에 배열한 키보드예요. 해피해킹 키보드. 이걸 쓰면 코딩할 때 뭐가 더 좋은가요? 코딩 하는 기분이 더 잘 납니다. 야 뭐야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기분이 중요하죠. 아니요.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쓰고 계세요? 회사에서 써요. 네. 회사에서. 네, 그 뭐지
노트북을 이제 거치대에 올려놓고 키보드를 따로 써야 돼서 제가 다른 키보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쓰고 있는데 그 화살표 키가 없다 보니까 화살표 키가 없어요? 화살표 키가 없어요. 네. 극단적인 키보드예요. 엑셀 어떻게 해? 네? 엑셀 어떻게 해? 엑셀 쓰려고 만든 키보드가 아니지. 펑션 키를 누르고 키보드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화살표 맞아요. 표시가 밑에 있거든요. 펑션 누르고 동시에 뭐 그쵸. 다른 걸 누르면은 그게 화살표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지? 홈 엔드 이런 것도 없어서 원래 문서 작업은 못 하나? 아니 이제 시프트랑 같이 누르면 그게 동작하거든요. 원래 맥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누를 때마다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코딩 하시는 특히 C 하시는 분들은 화살표 필요 없잖아요. 아니 뭐 코딩에서는 뭐 안 써도 되게. 네네네. 저는 수정하려고 그러면 저는 문서 작업을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펑션 키가 그런 걸 다 대체하는 키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 키로 주진 않아요, 얘가. 근데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네. 코딩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래요. 그래요? 그건 좀 뭐 써본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저는 저 정도까지 매니악한 키보드는 사실 좀 어렵고. 그리고 제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노트북도 좀 매니악한 키 배열이거든요. 이 뭐지 숫자 키가 오른쪽에 없는 키 배열은 다 회사들마다 좀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홈 뭐 페이지 업다운 엔드 이게 한 줄로 돼 있어요. 아 진짜요? 윈도우 세로로 한 줄이라고요? 네, 세로로 한 줄이에요. 옛날 키보드 중에 한때 그런 게 나올 때. 네, 그래갖고 백스페이스랑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열을 다른 키보드를 계속 쓰다 보면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 네. 요 무접점 방식 키보드는 장점은 키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약간 초콜릿을 부러뜨리는 느낌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도각도각하면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게 조용해서 사무용으로도 적합한데 단점 비싸요. 많이 비싸요. 해피해킹 저거 28만 원인가 그렇죠. 거기서 35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네. 저거 블루투스 버전이라 좀 더 비싸네요. 그 정도 네. 사이고 리얼포스 제일 비싸요. 통틀어서? 리얼포스랑 해피해킹이 제일 비싸요. 리얼포스가 31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근데 가성비는 고려하지 않는 게 애초에 마음 편하다. 살 거면 저가형에 비해서 품질은 확실히 우수한데 또 저거는 이제 무접점은 시간이 지나면 키감이 조금씩 달라진대요. 그래서 키감이 안정적인 부분이 기계식 키보드보다는 좀 떨어진대요. 근데 그게 매력도 된다는데 만년필처럼 쓰면 쓸수록 조금씩 바뀌는 그런 것들을 매력으로 보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손에 익는다. 네, 타건샵에 있는 레오폴드 무접점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키감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대 또. 달라진 키감을. 그럼 새로 사면 그 느낌이 아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닳는 걸 자기들이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취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 고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접점이 저가 라인도 있거든요. 10만 원 초반대 라인도 있는데 이왕 사는 거 좀 좋은 걸 사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무접점으로 가면 10만 원 중반 사면 결국 해피해킹이나 이제 뭐 리얼포스로 넘어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접점은 싼 건 없어요? 10만 원대도 있어요. 뭐 앱코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있어서 이 토프레사 스위치 말고 노프라는 스위치 제조 그 중국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공하는 키보드들도 있는데 그걸 쓰다 이걸 쓰면 이제 이걸 쓰고 싶어지는 게 되는 거고 이걸 느낌이 처음 확실히 다른가 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접점으로 갈 거면 그냥 좋은 거 사자. 라는 무접점보다 그 상위 레벨은 지금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접점 중에 제가 그래서 너무 해피해킹 리얼포스 이런 것만 나올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저렴한 거 추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뭐가 있나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뭐 있어요? 무접점 중에? 네, 무접점 중에 한성 GK868B 티코라는 애가 추천에 있더라고요. 맞아, 그게 엄청 추천한 제품 중에 하나. 네, 그거랑 9만 원대 정도 될 거예요. 그거랑 888이랑 두 개 정도가 가장 추천하는 모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35g 키압의 블루투스 무접점 키보드래요. 그래서 키 배열도 좀 평범한 편에 속하는 키 배열이고 뭐 저도 영상에서만 보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추천해 주시는 걸로 봐서 10만 원대?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8, 9만 원 정도?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좀 쓸만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가격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높아요. 멤브레인 키보드는 사실 1, 2만 원대도 되게 많고요. 펜터그래프는 조금 좋은 거 사면 25,000원 뭐 이렇게 좀 올라가고 뭐 물론 애플 키보드는 제외하고 기계식 키보드로 가면 보통 조금 좋은 거 쓰면 10만 원 중반대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축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접점 방식은 아까 이제 박 박사가 추천해줬던 저가 라인업 있지만 대부분은 토프레 스위치를 사용하는 그리고 리얼포스 같은 게 좀 유명하기 때문에 혹은 레오폴드사, 아까 리얼포스보다 약간 더 낮은 가격대로 형성돼 있는데 20만 원 중반대 이후부터 시작을 하는 라인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듣고 보니까 키보드가 중요한 것 같죠?
저한테 한 소리야 지금? 네. 근데 웃기는 게 있잖아요. 얘도 집에 기기식 키보드가 있어. 그래 쓰고 있는 거 하나 소개해줘요. 오늘 안 갖고 온 거야. 네. 이거 뭐예요? 이게 가방에 뭐야? 안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냥 저가형으로 덕키라는 대만 회사 있어요. 저가형 아니야. 내가 가격 봤거든. 어디 뻥을 치려고. 거기서 나온 적축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저는 적축이 안 시끄러워서 좋더라고요. 보통 청축을 제일 많이들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체크체크 하는 거. 그게 되게 경쾌하기는 한데 저는 키보드 타이핑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시끄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만 쓰죠. 청축 같은 거는. 그렇죠. 네. 집에 저희 고양이님들이 또 싫어하고 그래서 그래요? 조용한 적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양이님들이 싫어한대. 진짜. 네. 그래서 뭐 취향에 따라 고르시라고 키보드는 일부러 조금 좀 많이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게 타이핑 진짜 많이 하면 손가락이 아프긴 아파요. 아파요. 원고 작업할 때 타이핑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기계식 키보드를 생각해보고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힘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손에. 저도 논문 쓰면서 그랬거든요. 아니면 책 같은 거 이제 글 길게 쓸 때 하루에 5시간씩 키보드 계속 치잖아요. 그럼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관절도 아프고 막. 네. 건강을 위해 쓴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구름 타법을 해보려고.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구름 타법이 경지에 올라야 되더라고요. 살짝 누르면서 키를 막 치는 건데 되게 타이핑 빨라진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키 치는 소리가 달라요. 그렇죠. 타라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타다타다 이렇게. 네. 그래갖고 그건 좀 다른 감각인 것 같더라고. 네. 이렇게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구 중에서도 그래요. 하드웨어 편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3가지 알아봤죠. 일단 PC, 퍼스널 컴퓨터 부분은 데스크탑이나 랩탑인데 일단 본인이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 그램 라인업이 괜찮은 것 같고 강추합니다. GPU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GTX 1060 정도가 들어간 MSI나 기가바이트 같은 것들 선택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요즘은 클라우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굳이 필요하진 않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고요. 모니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사이드 모니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었고 키보드는 뭐 4가지 종류 멤브라인이나 펜타그래프, 기계식, 무접점이 있지만 본인이 쓰고 싶은 거 그냥 쓰면 된다. 저희 결론은 이겁니다. 체리 아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좀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체리 회사요? 네. 독일 체리사의 기계식 그 구조가 특허고 네, 맞아요. 그게 만료가 돼서 지금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10년 중반대에 만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많아진 거죠. 확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체리사 걸 쓰는 회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체리 유사키랑 체리사키 이렇게 2개로 구분하더라고요. 제가 쓰는 덕키는 체리사 겁니다. 거봐, 얘 다 안다니까. 알면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비싼 거다 이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토플에 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간단히 소감 듣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차피 회사 내 이제 개발자들이랑 더 심도 있는 얘기 하는 걸 듣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매니악하지 않죠, 사실. 다른 방향으로 매니악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발자 다른 방향이라면? 아니 개발자분들도 사실 그렇게 엄청 키보드를 따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제가 있는 팀이 좀 유난히 독특한데 8명 중에 해피패킹이 3대네요 지금. 되게 적은 거죠? 아니 엄청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많은 거예요. 해피패킹이 진짜 매니악한 키보드예요. 그래갖고 진짜 잘 안 써요. 어느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피패킹 쓰는 사람이라면 안 뽑는다까지 얘기했어. 너무 매니악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도 약간 거기 한표할 것 같은데 거짓말일 것 같아.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했지만 선물 받은 걸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서 새로 살지 않고 그냥 쓰려다 보니까 적응이 좀 힘든 상황? 네네. 왜냐면 맥 키보드 썼다가 이거 썼다가 윈도우 키 썼다가 윈도우에 연결된 거 썼다가 이러면은 너무 헷갈려요. 저도 근데 이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맥을 쓰든 윈도우를 쓰든 어떤 키보드를 쓰든 상관없는데 하나의 라인업을 쓰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 키배열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타가 많이 나죠. 특히 이제 저희는 회사에서 로컬 컴퓨터는 맥을 지급하고 가상 데스크탑 있잖아요. 네네. 그건 윈도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키가 계속 상황에 따라 바뀌는 상황에서 일을 하니까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컨트롤 위치부터 컨트롤 C 하려면 계속 바뀌어. 저 맥북 쓸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커맨드가 익숙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해피해킹 같은 경우는 그래서 키 배열 조합이 28, 16, 32가지가 있어요. 네네네. 뭐라고? 그러고서는 뭐 그냥 하나 쓰는데 익숙해지고 있는 중에 뭐 어떻게 뭔지도 몰라 저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갈축 청축이란 게 이런 거구나, 세식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여기서 제가 처음 잘 듣고 감사히 이제
회사에 가서 네. 이제 기계식은 이런 거야. 네. 좀 더 아는 척할 수 있겠다. 네. 라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요. 저는 찾아볼 엄두가 안 났어 사실. 그냥 상식 정도로 알아두면 재밌는 뭐 어떤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김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키보드는 기계식을 한번 써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그랬거든요. 한 번쯤은 네, 이게 이런 세 개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론 잘못 발을 디디면 큰일 나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걸 타이핑할 때 기분 좋음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걸 한번 느껴볼 수 있으니까 네. 뭐 사보시는 건 좋겠다. 근데 여기에 이것 때문에 진짜로 막 어떤 코딩의 능력치가 달라지곤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렇죠. 뭐 취향의 문제니까. 네네. 근데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키보드도 키보드지만 분석가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도와주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집중하는데. 야, 나도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할 걸. 그래서 여러분 뭘 사야 되냐면요. 에어팟 프로를 사야 됩니다. 에어팟 프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에어팟 프로를 꼭 사셔야 돼요. 어디서든 뭐 카페에서든 지하철에서든 코딩을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었어. 노이즈 캔슬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팟이라서가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전 되게 민감해서 카페나 이런 데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네. 시끄러운 테이블 옆에 앉을 때가 있잖아요. 혹은 뭐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에어팟 프로 쓰면은 그냥 혼자 있는 것처럼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드웨어 특집은 음향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거는 발 받침대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보통은 의자에 바퀴가 달려고 허리가 돌아가잖아요. 네네네. 나도 모르게 움직이면서 집중력이 맞아요. 계속 깨져요. 네. 그래서 저는 다리에 이렇게 종아리하고 발을 받쳐줄 수 있는 발받침을 놓거든요. 네, 그러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 이거는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업라이 투 고라고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네. 얘도 심상치 않아. 네, 얘를 이렇게 떼가지고 네. 이게 이렇게 젤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등에 붙이면, 붙여놓으면 어느 각도 이상 고개가 숙여지면은 진동이 오는 거예요. 거북목 방지. 거북목 방지고 자세 교정하는 거고 제가 지금 폰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기록을 합니다. 제가 자세를 몇 번이나 구부렸는지 이런 것들. 왜냐면 하루에 막 8시간 이상씩 앉아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계속 머리가 모니터 쪽으로 가면서 되게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일하려면 이런 자세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장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팝박사 얘 나보다 더 다른 방향으로 매니악한 거예요. 저거 되게 비싸. 내가 찾아봤더니. 맞아요. 아니 근데 아파가지고 나중에 병원비 드는 거 생각하면 이건 엄청 싼 투자죠. 내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일어나면 되잖아.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의지력이 좋지 않기 코어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플랭크. 운동도 해야죠. 네. 운동도 하는 동시에 장비의 힘을. 네. 결론은 노이즈 캔슬링이랑 좋은 자세를 알려주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받침을 놓고 네. 얘 등에 붙이고 네. 귀에는 노이즈 캔슬링 상태로 작업을 하는 거죠. 얘가 더 이상한데. 그러면은 이게 제 디폴트 작업 모드입니다. 아니 고양이님이 부르면 못 듣잖아요. 못 듣죠. 부르지 않아요. 때리지. 아빠를. 아니에요. 얘가 그냥 내 위로 올라오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냥 뭐 키보드 위로 올라오시니까 네, 모를 수는 없습니다. 저 그럼 마무리를 하면 저도 사실 키보드 관심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 관심 가진 게 2016년에 타이핑을 하루 종일 쳐야 될 때가 있었어요. 회사 업무에서. 근데 그때 터널이 왔는데 어디 악플 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떤 그걸 손으로 했어. 영양평가 리포트 같은 걸 작성하는데 한 500페이지 정도를 썼어야 됐어요.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쓴 걸 계속 옮겨 적고 바꾸고 하면서 그걸 한 2, 3주 정도를 했는데 손목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터널이 와가지고. 근데 손목이 완전히 나가면 타이핑을 한 자도 못 칠 정도로 아파요. 그러다가 내가 그때 이제 펜타그래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아프지 하다가 사람들이 이거 써보면 좋을 거예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병원비나 이거나 비슷비슷하겠지라고 썼는데 그때부터 손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키감 같은데 약간 뭐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하나씩 써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한 대는 팔고 뭐 이제 주로 쓰는 거는 한 대씩 있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김 팀장님 말에 동의하는 게 내가 제일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거기서 뭐 나름대로의 매력을 찾고 취향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대신 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선에서 뭐 취미생활 정도로는 가볍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터널 증후군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도 예전에 마우스를 하도 써가지고 특히 PPT 작업할 때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온갖 마우스 뭐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것도 있고 뭐 그쵸, 버티컬 마우스 이런 것도 있고 다 써봤는데 다 소용없고 이
트랙패드 쓰면 나아집니다. 트랙패드. 네, 트랙패드 쓰면 팔 전체를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네. 이게 마우스에서 손목만 움직여가지고 터널이 오는 건데 네. 트랙패드로 바꾸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꿀팁들을 가지고 여러분 데이터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드웨어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냥 어떻게 마무리할 거야? 한번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